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의 5분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살리에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신이여, 왜 제게는 재능이 아닌 열정만 주신 겁니까? 살리에리가 평생 자신을 괴롭힌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저주하면서 신을 향해서 내뱉은 독백이에요. 그러나 그는 재능이 없는 작곡가가 아니라 베토벤을 비롯해 수많은 대음악가들의 은사였으며 당대 성악 예술 기법의 정점에 서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는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살리에르는 1750년에서 1825년 베네치아 공화국의 레냐노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 형에게 챈발로와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음악적으로 상당한 재능을 보였지요. 14살 때 플로리안 가스만의 주선으로 오스트리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플로리안 가스만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면서 오페라 작곡가로 당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러면 고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데요. 그는 24살에 오스트리아 궁중 오페라 감독에 임명된 후 삶의 대부분을 궁중 음악가로 활동했어요. 교회 음악에서부터 오페라까지 모든 장르의 곡을 작곡할 만큼 천부적인 음악성을 지녔어요. 또한 음악을 잘 가르치기도 유명했는데요. 살리에리의 제자로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프란츠 리스트, 카를 체르니, 이름만 들어도 우리들이 알만한 음악가들이 즐비하답니다. 살리에리는 그가 죽기 1년 전까지 궁정악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는 그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고 생활이 힘든 제자들을 지원하고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답니다. 실직한 음악가나 사망한 음악가들의 유족을 돕기 위해서 상조직을 하고 매년 자선 콘서트를 열기도 했지요. 당대 음악계의 정점에 서 있던 요제프 하이든하고도 교제가 굉장히 활발했음은 물론이고요. 그는 가장 높이 평가받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후배 무명 음악가들의 가난함을 알고 무료 교습을 해주기도 하고, 음악계의 최고봉에 서 있던 인물로서 후배 양성에 큰 열의를 보였던 사람으로 유명하답니다. 샬리에르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제자로는 루트비히 반 베토벤을 들 수 있는데요. 30세의 베토벤에게 1800년부터 오페라를 비롯해서 성악 작법과 하이든이 알려주지 않았던 대입법을 알려주었는데요. 베토벤은 자신이 여러 편지와 대화에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자주 표현했죠. 베토벤이 나중에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그에게 헌정하기도 했죠. 두 번째 제자로는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를 줄 수 있는데요. 1804년 당시 7살이었던 프란츠 슈베르트가 뛰어난 음악성 가진 것을 알고 4년 뒤 빈 음악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답니다. 슈베르트가 졸업 후에도 3년 동안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들에 대해서 코치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요. 슈베르트의 전기 속에도 감사한 샬리에르 선생님으로 나와 있대요. 세 번째 제자로는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에 귀재했던 프란츠 리스트를 지도하고 작곡을 가르쳤고요. 오스트리아 궁정에도 널리 소개했지요. 리스트, 정말 잘생기고 피아노도 잘 쳤던 어마어마한 작곡가죠.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작곡가로는 칼 체르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악 교육을 하면서 음악 교육자로 체르니가 되게 유명하죠. 베토벤의 제자였던 칼 체르니도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지도를 했답니다. 다섯 번째로 자코모 마이어베어. 마이어베어의 꿈은 어린 시절 오페라 작곡가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프랑스 오페라가 그의 모델이었어요. 1812년 최초의 오페라 예프타의 명세를 작곡해서 미넨에서 초연했는데 실패해요. 그때 샬리에르가 충고를 하죠. 그래서 1816년 이탈리아로 유학기를 떠나죠. 오페라 작곡가인 그에게 이탈리아에 가서 견문을 쌓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그 이후 자코모 마이어베어는 음악사에서 한 장을 바꾸는 유명한 작곡가로 성장한답니다. 여섯 번째, 프란츠 크사프 모차르트. 프란츠 크사프 모차르트는요, 모차르트의 아들로 유명한데요.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 미망인인 콘스탄체는 아들 프란츠 크사프 모차르트를 살리에르에게 맡겨서 음악을 배우게 하죠. 이후에 모차르트 독살술에 살리에르가 시달리는데요. 독살술이 근거가 있다면 모차르트 아들을 이게 모차르트 엄마가 살리에르에게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후세의 평가도 있답니다. 살리에르는 위대한 작곡가들에게 보수적인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당대 최고의 음악 선생님으로 유명하답니다.
모차르트가 25살 때 빈에 진출했는데요. 이때 샬리에르는 요조피 2세의 총리를 맡고 있었고 제국 궁정음악가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상태였어요. 이에 모차르트는 이제 엘리자베스 공주 음악 교사를 지원했는데 샬리에르에게 뺏겨요. 그 다음에 공주의 성악 교사를 또 지원했는데 이 또한 샬리에르에게 뺏겨요.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샬리에르가 항상 악기를 맡는다고 얘기해요. 모차르트와 샬리에르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를 취한 것은 샬리에르가 아니라 오히려 모차르트였고 샬리에르는 사실 모차르트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실제 샬리에르는 궁중에서 활동할 때 교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모차르트가 갑자기 급속하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차르트 독살설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샬리에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샬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독살했다는 루머는 모차르트 사후 이제 비엔나의 이태리 음악계들과 독일 음악계들 사이에서 알력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이제 처가의 친척이었던 베버가 이태리 음악가들 사이에 샬리에르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모차르트가 죽였다라는 헛소문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독일 음악가들 사이에 퍼져나가죠. 샬리에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등이 굽대요. 두 번째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손을 자주 만지작거리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네 번째는 복부를 만져보면은 특정 부위에 덩어리감이 있기도 한다네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인간은 잘못된 원인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처하기도 하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가지는 심리적인 결핍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요한 요소 중에는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대요. 열등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재나 타인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발자국의 궤적을 보고 평가하는 거라요.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따라 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했던 영국의 학자 찰스 샌디가 생각나네요. 오늘은 안토니오 샬리에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알쓰리모의 5분 음악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